안녕하세요. 찌는 듯한 더위도 물러나고 이제 곧 가을입니다. 언제 또 거짓말처럼 계절이 바뀔지 새로 바뀔 계절을 생각하니 괜히 설레네요. 뼈가 시리도록 추웠던 게 엊그제 같은데 살이 녹을 것처럼 찌는 더위가 찾아오는 걸 보면 새삼 참 시간이 빠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어떤 변화를 겪으셨나요? 아직 세상을 그리 오래 살아본 것은 아니지만 사는 동안 제게는 참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참 많이 사랑했던 아들이었습니다. 철없는 아들인 저를 홀로 키우며 살던 아버지. 아버지는 무뚝뚝한 성격이었지만 저를 잘 챙겨주시고 끊임없는 사랑으로 지켜주시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저는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셋이서 한 지붕 아래 살던 외동아들이었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빌려보자면 저는 태어날 때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저를 보고 또 봐도 질리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부모님으로부터 커다란 사랑을 받던 저였는데 왜 결국엔 아버지와 둘이서만 살게 되었을까요? 여러분께서는 사는 동안 여러분이 원치 않아도 그렇게 해야만 했던 잔인하고 아픈 이별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태어나 처음으로 누군가와 이별을 하게 된 것은 제 나이 8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막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학교라는 새로운 공간에 적응하던 해, 행복했던 저희 집에 커다란 변화가 찾아왔던 해, 그날도 저는 평소와 같이 학교를 갔다가 집에 돌아와 숙제를 하고 있었는데 부모님께서 집에 돌아오실 시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저희 집 문이 벌컥 열리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께서 오신 건가 싶어서 하던 숙제를 내팽개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어머니께서는 종종 일찍 퇴근을 하시기도 했던 터라 그날도 그래서 일찍 집에 오신 줄 알았어요. 손에 쥐고 있던 연필을 내려놓지도 않고 현관문 앞으로 쪼르르 달려나갔을 때에는 어머니 옆에 아버지도 함께 서 계신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보는 부모님인데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두 분이 같이 집으로 들어오시니 괜히 더 반가웠어요. 아빠도 왔네? 밝은 목소리로 아버지께 달려가니 어머니께서는 그대로 저를 지나쳐 안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였을까요? 아주 잠깐 동안 본능적으로 어머니 아버지 두 분께서 평소와 달리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더군요. 아버지의 얼굴에마저 짙게 들이온 어두운 그림자는 저를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침묵 속에 밥상이 차려지고 평소처럼 둘러앉아 밥을 먹는데도 냉랭한 분위기는 계속되었어요. 그것은 그날 이후로도 약 일주일간 계속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부모님이 어색해서 일부러 더 오버해서 웃고 장난치던 저도 점점 그들의 분위기에 물들어 그늘져 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또 어머니 아버지 두 분께서 나란히 집으로 들어오셨어요. 일주일 전에 그때보다 더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두 분의 얼굴에는 처음 보는 낯선 표정이 그려져 있었는데 특히 아버지의 표정이 정말 이상했었어요. 슬픔과 분노, 그리고 아픔으로 가득했던 아버지의 표정은 저를 끝내 울음을 터뜨리게 만들었습니다. 엄마, 아빠, 왜 집에서 한마디도 안 해? 칭얼거리는 소리를 내며 어머니와 아버지 손을 한쪽씩 붙들고 흔들자 아버지께서 나머지 손으로 어머니 손을 잡고 있던 저의 손을 떼어내시고 저를 품에 안으셨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는 티나게 한숨을 쉬어버리고 방 안으로 들어가셨고요. 이거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구나. 저는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날 밤 그들의 침묵을 깨고 싶었던 저의 마음은 허탈함에 지쳐버렸고 결국엔 저까지 침묵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그런 저를 사이에 두고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아버지는 말씀하셨어요. 엄마랑 아빠가 이제 떨어져 살게 됐는데 석준이는 엄마랑 아빠 둘 중 누구랑 살고 싶느냐고. 아빠는 석준이가 아빠랑 살았으면 좋겠다고. 물론 저는 처음에는 아버지의 그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한 집에 같이 살아야 하는 우리 가족이 왜 흩어져 살아야 한다는 건지
이해하기 힘든 나이였으니까요. 게다가 분명 어머니와 아버지는 세상 누구보다 친한 사이였고 늘 두 분께서 잘 지내는 모습만 봐왔던 터라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 그냥 엄마 아빠랑 셋이서 살고 싶은데 계속 같이 살면 안 돼?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어머니께서 제게 물으셨어요. 석준이, 엄마 말고 아빠랑 둘이서 살아도 씩씩하고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지? 라고요. 저는 분명 고개를 세차게 가로저었건만 두 분은 그렇게 이혼하시고 말았습니다. 제게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다 결정된 사항이었겠죠. 제가 아버지랑 지내기로 되는 것도 이미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어머니를 끝까지 보내지 않으려 하셨지만 어머니께서는 그렇게 저희 가족의 손을 놓으셨어요. 가정이라는 틀 안에 만족하지 못하고 새 사랑을 찾아 떠나는 어머니께 아버지께서는 끝까지 애정어린 손으로 작별 인사를 하셨습니다. 멀뚱멀뚱 아버지의 다리 옆에 붙어 서서 어머니가 짐을 싸서 집을 떠나는 모습을 저는 멍하니 지켜보았습니다. 안 가면 안 돼? 내가 말 안 들어서 그래? 이제 말 잘 들을게요. 가지마, 엄마. 애원하는 제게 어머니께서는 미안하다는 말씀조차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제게 필요했던 말은 금방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이었으니 어머니께서 아무리 미안하다고 말씀을 하셨더라도 만족하지는 못했을 것 같긴 합니다. 가지 말라고 엉엉 우는 제 눈앞에 차가운 현관문이 쿵 하고 닫혔고 아버지께서는 물기 어린 눈을 하고서 현관 앞에 주저앉아 우는 저를 아주 오랫동안 달래주셨어요. 아주 잔인한 생애 첫 이별은 제게 그렇게 찾아왔었습니다. 학교에서 학부모 참관 수업이나 운동회 같은 것을 할 때면 친구들의 가족들을 종종 보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늘 화목하고 따뜻한 그 모습들을 보고 있다 보면 왜 하필 저희 집만 이렇게 변해야 했었는지 속상해서 미쳐버릴 지경이었죠. 참 많이 울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이혼의 이유가 어머니의 일방적인 외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제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 한켠에 아픔을 느끼며 가족이 함께 해야 할 소중함을 느낄 때면 눈물이 고이곤 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는 울지 않으려고 꼭꼭 참았지만 말이에요. 부모님의 이혼 후에는 저는 아버지를 아끼고 존경하며 사랑하였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는 저는 혼자 저를 키우는 아버지께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열심히 공부하며 미래를 위해 노력했어요. 어머니처럼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제 곁에 남아준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더욱 노력하는 사람이 되고자 했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게 그때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제가 가진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아버지 역시 아버지만의 방식으로 저와의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셨고, 엄마 없는 아이라는 편견 가득한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그 흔한 편견들처럼 어머니의 빈자리가 크게만 느껴졌지만 꽤 금방 잊을 수 있었던 건 전부 다 아버지의 그러한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엄마 없이 키운 자식이라는 말 듣지 않게 하시려 숱한 밤을 고민과 걱정으로 가득 지새우셨을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 역시 성장하고 변화하기 시작했답니다. 아버지의 노력과는 별개로 엄마 없이 자라느라 부족하다는 그 말을 듣는 게 너무 싫었던 저 역시 그 말을 듣지 않으려고 애쓰고 또 애썼어요. 그리고 그런 저를 알고 아버지께서 제게 주셨던 관심과 사랑은 여러 환경적인 변화와 힘든 상황에서도 희망을 찾아 나가는 법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아들을 혼자 키우며 세상을 살아가던 아버지이셨습니다. 아버지는 무뚝뚝한 성격이었지만 저를 보는 눈빛만은 항상 변함없이 따뜻했어요. 홀로 아들을 키우며 어려움을 딛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그 무뚝뚝한 표정 뒤에는 따뜻한 사랑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과분한 사랑을 혼자 독식하는 아주 행운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말보다는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바쁜 새벽 출근을 하시면서도 저를 위해 손수 만든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셨고,
그렇게 새벽 일찍 부지런을 떨어놓고도 밤 늦게까지 일하시고 돌아와 가장 먼저 저를 챙겨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은 슈퍼맨 그 자체였습니다. 크게 다정히 웃어주신다거나 간질거리는 애정 표현을 해주시는 분은 아니었지만 몸소 보여주시던 행동만으로 저는 커다랗고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항상 저를 먼저 생각하며 챙겨주시고 사랑으로 대해주시던 아버지의 모습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삐뚤어지고 방황할 틈이 없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만 하는 것에도 제 시간은 부족했으니까요. 아버지의 그 사랑은 지금에 와 생각해보면 저를 향한 엄청난 희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아버지의 사랑과 노력이 저를 든든하게 지탱해 주었고, 저는 지금도 여전히 아버지께 감사함을 느낍니다. 아버지께서는 제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항상 제 곁에서 응원하고 격려해 주셨어요. 공부가 어렵거나 교우 관계가 불편하고 어려운 시기에는 항상 넌 할 수 있어 라는 가벼운 말 한마디로 저를 힘들게 겪던 순간을 이겨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째서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100마디의 말보다 아버지의 할 수 있어 하는 짧은 말이 제게는 커다란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위로가 통할 수 있었던 건 아무래도 제가 아버지의 핏줄이기 때문이겠죠. 어쩌면 모든 부모님의 마음이 그러할지도 모르겠지만 저희 아버지의 사랑은 언제나 무조건적이었습니다. 저의 실수와 부족함을 혼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바탕으로 배우는 기회로 삼아주시려고 애쓰셨어요. 생각해보니 아버지는 분명 참 무뚝뚝한 분이셨는데 그 속은 긍정적인 생각들로 가득한 분이셨네요. 물론 그 사랑 안에서 저는 자신감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었고요. 아버지와 둘이서 써내려간 시간들은 돌이켜보면 항상 특별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주말마다 일주일 내내 심심했을 저를 데리고 공원에 가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는 하셨는데 그때 행복한 기억들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버지와 함께 별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들은 저에게 큰 격려가 되기도 했고 그 순간 자체만으로도 커다란 행복이었습니다. 함께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꿈처럼 황홀했고 또 그때 나누었던 별뜻 없는 대화들이 제게는 정말 간지러운 기억이었거든요. 그렇듯 저는 어머니께서 떠나간 후 단 한 번도 아버지 앞에서 어머니 이야기를 꺼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무뚝뚝한 말투 뒤에는 항상 저를 먼저 생각하고 아끼시던 제게로 향하는 끊임없는 사랑이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와의 추억은 저에게 큰 보물입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걷던 길, 함께 만들어낸 작은 추억들이 모두 제 삶의 양분이 되어 아버지를 닮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무뚝뚝한 표정 뒤에는 항상 저를 향한 애틋한 사랑이 숨겨져 있었고 그 사랑이 저를 지켜주고 안아주었어요. 어떤 순간에도 그림자처럼 제 곁에서 딱 붙어서 말입니다. 요즘 말로 겉차 속다의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겉은 차가워도 속은 따뜻한 사람의 줄임말인데 요즘 사람들이 별걸 다 줄여 말하는 통에 그런 말이 생겨났나 봅니다. 겉은 차가워도 속은 따뜻한 그런 저희 아버지의 모습은 제 눈에만 보였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 제가 살던 작은 평수의 빌라에는 다양한 이웃들이 함께 살았는데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특유의 무뚝뚝한 친절로 주변 이웃들과 소통하시곤 했습니다. 처음 이사를 왔을 때 험악한 인상이라며 거리를 두던 이웃분들도 시간이 지나면서는 석준 아빠, 길 걸어 다닐 때 조금만 인상을 좀 펴봐 라고 장난스런 말을 건네실 정도로 아버지와 금방 잘 지내셨어요. 아버지께서 가진 특유의 무뚝뚝한 인간미는 이웃들에게 큰 인상으로 남았고 성격은 좀 무뚝뚝해도 석준 아빠가 진짜 진국이긴 해 하는 그런 말씀들을 들을 때면 저는 항상 자랑스러웠습니다. 겉보기와는 다른 아버지의 친절한 모습은 훔치고 싶을 정도로 따뜻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언젠가는 아버지와 같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다는 다짐을 했었죠. 물론 어렸던 그땐 그냥 사람들이 아버지 칭찬을 하시니까 좋아서 그랬던 것도 있지만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와 함께 길을 걷다가 저희 집 바로 위층에 사시는 이웃 할아버지께서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101호 맞지요? 우리 집사람이 1층에 놔둔 짐 101호가 다 들어서 옮겨졌다면서? 날씨도 더운데 도와줘서 고마웠어요. 다 들어옮기고 고맙다고 말하려고 보니까 글쎄 순식간에 가버리고 없더라고 하더구만요. 마주치면 꼭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우리 집사람이 정말 고마웠다고 했어요. 나도 많이 고마워요. 그냥 모른 척 지나칠 수 있는 거였는데 신경 써줘서. 할아버지께서는 아버지를 보며 고마웠다는 말을 전하시곤 제게 아버지의 친절한 모습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니 저는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가 웃음이 멈추질 않았죠. 마음씨 고운 아빠 닮아 너도 일이 똘망똘망하고 착하구나 하시는 할아버지의 말씀에 제 칭찬을 하신 것도 아닌데 꼭 제가 칭찬을 받은 것처럼 어깨가 올라가고 뿌듯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무뚝뚝한 성격과 외모 탓에 아버지를 미워하기만 하는 줄 알았는데 꽤나 여러 번 이웃 어른들께 아버지에 대한 고마운 이야기나 칭찬을 듣다 보니 너무 뿌듯했습니다. 맞아요. 그 사람이 바로 제 아빠예요. 저희 아빠 겉은 좀 그래 보여도 엄청 착하고 좋은 분이에요. 라고 동네방네 소리를 지르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제 눈에만 보이는 줄 알았던 아버지의 특유한 무심한 친절이 주변 이웃들에게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보며 저는 더욱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고는 생각했지요. 나도 꼭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아들이 되어드려야겠다고 말이에요. 아버지는 저의 가슴 속에서 늘 빛나는 보석 같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과 손길은 저에게 언제나 안정감을 주었고 그 사랑이 있었기에 제가 흔들리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엄마 없이 아빠와 단둘이 산다는 사연은 정말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관심은 제게 수없이 많은 상처를 남기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 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했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크고 깊은 영원한 사랑을 받았으니 작은 일에 무너지거나 실망시켜드리고 싶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어린 저의 인생을 그렇게 밝게 비춰주었고 저는 그 사랑을 영원히 누리고 싶은 철들고 싶지만 철들지 못한 어리숙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폭풍 성장하던 그때 제 나이는 16살이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었지만 또래의 아이들보다 키가 작고 성장이 더딘 편이었죠. 키가 안 큰다고 속상해하는 제게 아버지께서는 다 때가 되면 큰다고 무심히 고봉밥을 얹어주시고는 했었습니다. 저는 저녁밥을 6시에 먹고 9시에 또 먹어댔어요.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면 배가 고파 견딜 수가 없어서 6시에 혼자 밥을 챙겨 먹고 9시에는 퇴근한 아버지께서 혼자 밥상 앞에 앉아 계시는 게 속상해 그 옆에 앉아 또 밥숟가락을 들었었답니다. 그날은 아버지께서 밤 늦게까지 잔업을 하시느라 9시가 훌쩍 넘도록 집에 들어오지 않으셨던 날이었어요. 울릴 일이 잘 없는 집 전화기가 울리고 전화기 너머에 아버지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빠, 일이 안 끝나서 많이 늦어. 먼저 자. 특별한 일은 아니었어요. 종종 있는 일이었으니 말이에요. 아버지의 말씀대로 저는 적당히 TV를 보다 숙제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단잠에 빠져있던 새벽, 아마 새벽 1시쯤 되었던 것 같아요. 달콤한 잠에 빠진 저를 누군가 다급히 흔들어 깨우기에 떠지지 않는 눈을 억지로 비비며 잠에서 깼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자마자 제 눈앞에 보인 건 아버지의 무척 다급한 얼굴. 태어나 처음 보는 아버지의 불안한 얼굴이었습니다. 당장 밖으로 나가자. 얼른! 아버지께서는 키는 작아도 살이 불어 꽤 몸무게가 나가는 저를 거의 안아들다시피 옷깃에 감싸 안고 빌라 밖으로 빠져나오셨습니다. 건물은 불길에 휩싸여 있었고 기분 나쁜 냄새의 연기 때문에 기침이 멈추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께서 제게 여기서 꼼짝 말고 기다리라는 말씀만 남겨두고 그대로 빌라 안으로 다시 들어가시려 하는 것입니다. 아빠, 왜 다시 들어가? 가지 마! 소리치는 제게 아버지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이 빌라에 우리만 사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요.
얼른 들어가 다른 이웃들에게 불이 났다는 걸 알려야 한다고. 그렇게 아버지께서는 1층 현관에 있는 화재 경보기를 몇 번이나 두드려 보시더니 다시 등을 돌려 제게 한 번 더 "거기 꼼짝 말고 있어." 하시고 층층이 계단을 올라 초인종을 누르셨습니다. 건물 밖에서 바라보는 그날의 창문들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르는 계단에 한 층씩 불이 켜지고 이윽고 초인종 소리를 들은 이웃들이 집에 불을 켜는 그 풍경들. 하나 둘 느리고 느리게 켜지던 이웃집의 형광등을 잊을 수 없습니다. 1층에 살고 계시던 이웃부터 한 분 두 분 건물을 빠져나오는 동안 저는 발을 동동 구르며 아버지께서 빨리 밖으로 나오시기만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층에 불이 켜지고 그 이웃들마저 계단 아래로 내려와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을 때 저는 이제 드디어 아버지도 내려오시겠구나 하는 마음에 조금 안도했었어요. 하지만 한참을 기다려도 아버지께서는 내려오시지 않았고 저는 이미 많이 울어 다 쉬어버린 목소리를 하고서 아버지를 부르고 또 불러야 했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소방관 아저씨들이 건물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급하게 빌라 안으로 들어가셨고 소방관 아저씨에 의해 건물 밖으로 가까스로 탈출한 아버지의 모습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기둥이 건물을 집어삼킬 듯 거세게 번지는 동안 저는 제 눈앞의 모든 상황이 비디오 테이프를 느리게 감는 것처럼 느리게 보였습니다. 머리는 모두 타버렸고 까맣게 그을린 아버지의 모습은 사람의 몰골이 아니었어요. 급히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호흡기까지 타버린 상태였습니다. 빌라에 불이 났다는 것을 깨닫고 가장 먼저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아버지는 20명이 넘는 사람들을 모두 무사히 탈출시키느라 정작 당신은 전신 98%의 심각한 화상을 입은 채 만신창이가 되어 쓰러진 것입니다. 아버지의 모습은 분명 저의 아버지였지만 도저히 아버지라고는 믿기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런 아버지를 붙잡고 다 쉬어 갈라져 버린 목소리를 억지로 짜내며 "아빠! 아빠!" 하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고모께서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병원으로 달려오셨고 아버지께서는 수술실로 들어가셨습니다. 아빠 좀 말리지 그랬느냐고 다그치는 고모에게 저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한 달에 걸쳐 2번의 대수술을 받았던 아버지께서는 마침내 깨어나 저와 고모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 낯선 감촉과 온도는 너무 슬프고 애절해서 눈앞에서 아버지를 말리지 못했던 저 자신을 죽일 듯 원망하고 또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버지께서는 결국 숨을 거두셨습니다.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엔 빌라 사람들이 찾아와 주셨어요. 모두가 하나같이 제 손을 붙잡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해." 저는 솔직히 그 사람들이 하나도 반갑지 않았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원망스러웠거든요. 이웃들에겐 아무런 잘못이 없었지만 그들을 탓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들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잃었다는 생각에 얼굴을 보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났는지 모르겠어요. 눈 깜짝할 새에 장례식은 끝이 났습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아버지를 잃은 저와 오빠를 잃은 고모는 결국 한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엄마도 없이 혼자 남은 저를 혼자 둘 수 없다는 게 고모의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고모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아버지와 살던 집은 복구를 해야 했으니까요. 고모는 온종일 자주 혼잣말을 하셨어요. 이 나이 되도록 결혼도 못하고 혼자 산다고 손가락질도 많이 받았는데 그걸 견디고 나니 이렇게 저런 자식이 생기네. 저 자식하고 이렇게 살게 될 팔자였나 보다 내가. 고모께서는 아버지를 닮아 무뚝뚝하고 가난한 집안의 장녀로 자라 드센 성격이셨지만 그럼에도 아버지를 닮아 마음씨 많은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고모, 저 그냥 보육원에 보내셔도 돼요. 저는 그런 고모께 느닷없이 신세를 지게 된 것이 죄송해 종종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속상함에 사춘기 반항심에 뱉은 말이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고모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미쳤다고 내가 너를 거기 보내겠니?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나도 어려서 부모님 먼저 돌아가시고
오빠 손에 자라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 어디 누구한테 엄마 아빠 보고 싶다고 말 한번 시원하게 못하고 사는 게 얼마나 괴로웠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모른 채 하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겨우 3살 차이 나는 동생을 진짜 부모처럼 업어 키워준 오빠의 자식인데 다시는 나한테 그런 소리 말거라. 누가 뭐래도 우리는 가족이야. 세상에 둘만 남은 가족. 네가 없으면 나도 가족이 없는 거고 내가 없으면 너도 가족이 없는 거야. 고모의 그 말씀이 얼마나 슬프고 외로운 말이었는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훗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이 되어서야 고모의 그 말씀이 얼마나 지독히 외로웠어야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었는지 깨달았죠. 고모의 말씀처럼 저는 고모의 유일한 가족이었고 고모는 저의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아버지께 했던 것처럼 마음 편히 기대거나 어리광을 부리지는 못했어도 고모라는 사람의 존재는 제가 자라는 동안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의지가 되었습니다. 저도 고모에게 그런 존재가 되고 싶다고 19의 졸업식 날이 되어서야 뒤늦게 다짐했었답니다. 그렇게 활활 타오르는 불길에 쌓여있던 빌라는 군데군데 그날의 흔적이 남아있었지만 복구를 마쳤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시고 곁에 없지만 그곳은 변함없이 그날의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없는 집으로 고모랑 함께 들어왔어요. 집에 남아있는 아버지께서 쓰시던 칫솔, 아버지께서 누워 베던 베개, 늘 손에 쥐고 계시던 TV 리모컨. 남아있는 물건들을 버리지 않고 그냥 이대로 살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상실감을 느끼며 사는 것보다 언제 다시 아버지께서 살아 돌아오셔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것처럼 살아계셨던 그대로를 유지하며 사는 것 말입니다. 그런 슬픔 속에서도 고모는 종종 저를 어렵고 어색해 하셨지만 저는 고모와 함께 지내는 것이 어색하다거나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머리 긴 아버지와 함께 지내는 기분이었거든요. 그 정도로 고모는 저희 아버지와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고모가 좋다가도 싫었습니다. 그렇게 저조차도 알 수 없는 혼란스러운 감정을 안고 고모와 함께 살게 된 지 1달 정도가 흘렀던 것 같아요. 밖에 나갔다 들어오신 고모가 저를 앉혀두고 어떤 봉투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봉투 안에는 끝이 닳아있거나 쭈글쭈글한 지폐가 가득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하고 물으니 고모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살았다고, 너 대학 갈 때까지만이라도 조금씩 보태고 싶다고 빌라 이웃분들이 주셨다. 한 집마다 5만 원씩 총 100만 원이야. 빌라의 사람들이 매달 돈을 모아서 저를 후원하시겠다 나선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여전히 이웃들을 원망하고 있었기에 그 돈 봉투가 썩 달갑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제게라도 갚고 싶었던 것이었겠죠. 좋지 않은 제 표정을 보신 고모께서는 한숨을 푹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억울해서 받기 싫다. 근데 석준아, 사람들이 얼마나 미안하면 이러겠니? 자기들 목숨 구해주려다 잘 지내던 이웃 하나가 목숨을 잃었으니 그 사람들은 얼마나 죄책감에 괴롭고 밤에 잠 못 들겠어. 네 아빠야 이미 하늘나라로 갔으니 그렇다지만 아빠가 목숨 걸고 구한 사람들은 마음 편하게 잘 살아야 하지 않나 싶다. 이 돈 받음으로써 이웃들이 조금이라도 마음의 죄책감을 덜었으면 해서 그래서 받았다. 너 키우는데 잘 쓸 테니 당신들 잘못 하나도 없으니 죄책감 갖지 말라고. 그러고 받았어. 그러니 석준아, 아빠 몫까지 너는 건강하게 잘 살자. 너도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고모의 말씀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원통했지만 고모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이었거든요. 결국 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저만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이웃 어른들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마음 역시 그 누가 대신 다스릴 수 없는 것이었을 테니 제게 후원하겠다는 마음으로 모인 그 돈봉투 하나로 사람들이 마음의 죄책감을 덜 수 있다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키지 않는 그 마음들을 억지로 삼키고 또 삼켰습니다. 그날 이후 시간은 잘도 흘러갔어요. 애써 괜찮다고 생각하려 노력했지만 돌아가신 아버지의 그림자는 꽤 긴 시간 동안 제 마음에 드리워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점심에 밥을 먹어도, 밤에 잠을 자도 아버지의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자꾸만 그날 화재 현장에서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제게 여기서 꼼짝 말고 기다리라고 하시던 아버지의 모습. 들것에 들려 알아보기 힘든 얼굴을 하고 내려오시던 모습까지. 그 모든 모습들을 다 머릿속에서 지워버린다고 해도 가장 큰 슬픔의 그림자는 아버지를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고모께서 제 곁에서 저를 돌봐주셔서 어느 정도는 견딜 수 있었지만 아버지의 부재는 아무래도 제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었습니다. 괜찮다가도 불쑥, 안 괜찮다가도 불쑥. 고모 역시 제 앞에선 괜찮은 척 하셨지만 그 속은 보지 않아도 뻔히 알 수 있었어요. 저희는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아버지의 빈자리에 가슴 아플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겨우 16이던 제게 감정이란 스스로 조절하기 힘든 부분이 많았습니다. 고모께서 저를 위해 애써 노력하고 계시다는 걸 너무나 잘 알면서도 이기적인 어린 마음은 제 감정 하나를 스스로 다독이지 못해 말썽이었죠. 고모께 고맙고 감사하면서도 저는 고모를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가뜩이나 무뚝뚝하고 아빠를 닮아 속만 착한 고모는 제 앞에서 제대로 말씀 한번 못 해보시고 꽤나 속이 문드러졌을 것입니다. 전 고모께만큼은 절대로 그렇게 굴어서는 안 된다는 걸 잘 알면서도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 흔들리는 마음을 드러내고 또 드러냈습니다. 고모의 노력과 저의 감정은 그렇게 서로에게 상처만 남겼어요. 그럼에도 고모께서는 제 못난 마음을 안정시키고 달래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감정을 주체 못하다가도 그런 고모의 모습에 정신이 들 때면 아버지의 그림자에 사로잡힌 채 억지로 웃는 표정을 지어 보였죠. 고모는 그런 저 몰래 화장실에서 물을 틀어두고 눈물을 삼키곤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모가 감기 몸살에 걸려 알아눕게 되시면서 드디어 제가 정신을 차리게 됐습니다. 회사를 마치고 돌아온 고모께서 힘없이 현관문 앞에 풀쑥 쓰러지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고모를 억지로 들쳐업고 집 밖으로 나와 동네를 달렸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정말 다행히도 고모는 금방 회복하셨어요. 고모를 들쳐업고 도와달라 울부짖는 저를 발견한 4층 아주머니께서 고모를 보살펴 주신 덕분이었습니다. 큰 병이라도 걸린 건 줄 알고 어디 크게 다치시기라도 한 줄 알고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며 엉엉 우는 제게 고모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네 고모가 얼마나 건강하고 튼실한데 이깟 감기 몸살로 절대 안 죽어. 그러니 울지 마라. 석준아, 눈물 아깝다. 참으로 고모다운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니 고모가 일을 하루 쉬는 김에 저 좋아하는 음식들을 하셨다며 맛있는 반찬들을 꺼내주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한상 가득 온통 제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가득한 것을 보며 저는 목이 메어왔습니다. 아무리 큰 병도 아니고 어디를 크게 다친 것도 아니라지만 그래도 감기 몸살인데 너무 아파 현관문 앞에 쓰러지기까지 하셨는데 그 몸을 이끌고 저 좋아하는 음식들을 하루 종일 만드셨을 것을 생각하니 속이 상해서였어요. 저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밥그릇에 코를 박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그리워만 하느라 곁에서 이렇게 애쓰시는 고모를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되겠다. 그날 저는 눈물을 콸콸 쏟아내며 밥을 3공기나 먹어치웠어요. 고모께서는 반찬 없이도 제 밥에는 간이 되었겠다며 어색한 농담을 건네셨고요. 그 모습마저 아버지 같아서 또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그 후로 저는 고모와의 시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말에는 괜히 제가 요리를 해드리겠다며 주방에 서서 고모가 좋아하시는 음식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벌써부터 흰머리가 난다며 스트레스 받고 고생하시는 고모의 머리맡에 앉아 허접한 실력으로 흰머리를 쏙쏙 뽑아드리기도 했습니다. 고모께서는 다정한 말보다 따뜻한 행동으로 저를 감동하게 만드셨어요. 그중 가장 울컥했던 건 공부하는 제 등 뒤로 다가와 어깨를 주물러 주셨을 때랍니다. 사실 앉아서 책만 들여다보는 저보다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는 고모의 어깨가 더 뭉치고 아플 것인데 고모께선 늘 제 어깨를 먼저 걱정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고모와 함께 있는 순간이 저를 위로하는 소중한 시간임을 깨달았어요. 아버지의 부재도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저는 아버지와의 소중한 추억을 가슴에 품고 아버지가 사랑했던 동생,
고모와 또 다른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고모와도 잘 지내게 되고 시간도 흐르면서 이웃들에 대한 원망도 조금씩 사라져갔어요. 1년 사이 빌라를 떠나 이사를 간 이웃들도 있었지만 늘 돈봉투엔 100만 원이 꼬박 채워져 고모 손에 전달되었습니다. 이사를 갔음에도 아직 이 빌라에 살고 있는 다른 이웃들을 통해 돈을 보내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요한 마음들이 다정하고 고맙게 느껴지기 시작한 것은 제가 고등학교에 올라갔을 때였어요. 저는 차츰 그들에 대한 원망을 지어갔고 원망을 비우고 보니 그들 역시 저희 아버지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다정하고 좋은 분들임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종종 3층에 살고 있는 동생들에게 초코파이를 나눠주기도 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어르신들의 짐을 들어드리기도 하는 등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어렸을 적 아버지께서 하시던 모습 그대로를 따라하게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웃 주민분들께서도 제게 전보다 더 편하게 마음을 열고 대해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웃지도 울지도 못할 표정으로 저를 안쓰러워만 하셨던 어르신들께서 활짝 웃어도 주시고 설날엔 세배도 드리지 않았는데 세뱃돈 하라며 쌈짓돈을 꺼내 손에 쥐어주시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 날 길에서 만나면 공부할 때 까먹으라고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간식들을 쥐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그동안 원망하고 미워했던 것이 얼마나 멍청하고 어리석은 짓이었는지 알겠더라고요. 어느 하나 나쁜 분 없이 모두가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분들이었는데 그래서 아버지께서도 기꺼이 모두를 구하고자 하셨던 것이었을 텐데 죄 없는 이웃 사람들에게 제가 철없이 참 나빴었다 싶어 후회하고 반성하게 됐습니다. 고모께서는 그런 이웃들에게 후원받은 돈으로 제가 더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 덕에 가난한 처지에 맞지 않게 잠깐이지만 학원도 다녀보았습니다. 학원은 정신사나워 집중이 안 되니 혼자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핑계로 그만뒀지만 말이에요. 아무리 아버지를 닮아 드센 고모라지만 고등학생 조카를 혼자 키우시기란 많이 버거우실 터였습니다. 생활비도 빠듯하실 텐데 제 앞으로 들어온 돈이라고 꼭 제 교육에만 쓰시려고 애쓰시는 모습이 속상해서 일부러 그랬어요. 그래도 남들 다 하는데 꼭 해야 한다고 강조하시던 고모의 고집을 꺾어가면서 학원을 그만뒀으니 저는 무조건 1등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죽을 기세로 덤벼 전교 1등이 됐습니다. 하루 종일 밥 먹고 화장실 가는 시간 빼고는 잠들기 전까지 책만 팠던 것 같아요. 시간도 잘 갔고 시험 치면 문제가 어렵지 않아 좋았습니다. 아쉽게도 전교 1등의 짜릿함은 딱 한 번만 제게 주어졌었지만 5등 아래로는 결코 내려가는 법이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미친 듯이 공부에 중독되어 있다가 치대에 진학했습니다. 사실 처음엔 의사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남들보다 더 오랜 시간을 공부하고 돈을 벌기 위해 더 많은 과정이 필요했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치대에도 갈 수 있는 성적이라는 담임 선생님의 말씀을 들은 고모께서 도통 고집을 꺾지 않으셨습니다. 공부할 돈 부족할까 그러는 거라면 걱정하지 말라고. 여태 빌라 사람들이 너 후원하겠다고 보내준 돈 하나도 안 쓰고 다 모아뒀다고. 그 말을 듣는데 왠지 모르게 안심도 되고 제가 정말 의사가 되어서 고모를 비롯한 이웃 어른들에게 받은 만큼 갚게 되는 제 모습이 그려지기도 하더라고요. 강한 확신이 들자 고등학교 때 그랬던 것처럼 또 열정에 사로잡혔습니다. 꿈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그렇게 표현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뚜렷한 목표가 있으니 대학 공부도 수월하게 느껴졌어요. 물론 그만큼 잠도 못 자고 놀지도 못했지만 제가 이렇게 공부할 수 있다는 것에 그저 감사했어요. 잠을 자고 술을 먹고 노는 것은 사치스럽다 생각했습니다. 전혀 불행하지 않았어요. 정말입니다. 막말로 제가 의사가 되면 돌아가신 아버지께서도 무지하게 기뻐하실 거란 상상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의사가 되는 길은 예상했던 것보다 멀고 험했지만 여러 고난도 뒤따랐지만 끝내 저는 해낼 수 있었습니다. 처음은 월급쟁이 의사로 치과에서 경력을 쌓았어요. 돈이 제법 모이고 제가 동네에 작은 치과를 개업할 때까지도 그 동네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가 다 컸으니 혼자서도 알아서 잘 살게 됐으니 더 이상 한 집에 같이 살기 징그럽다고 집을 나가버린 고모께서도 멀리 떨어져 사는 것만은 죽어도 안 된다는 저의 만류에 동네를 떠나지 못하시고 가까운 곳에 거처를 마련하셨습니다. 어른이 되기까지의 세월 동안 저를 예뻐해 주시고
끝까지 후원해 주셨던 빌라 어른들의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았던 저의 고집이었습니다. 그렇게 끝내 동네에 작은 치과를 개업하는 것까지 이루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첫날은 고모와 빌라 이웃들만 모시고 문을 열었습니다. 무료 검진은 물론 치료까지 전부 해드리겠다는 저의 말에 사람들은 쑥스러워 하시면서도 연신 고맙다는 말을 건네셨습니다. 싫다고 거절하지 않으시고 모두가 건강한 치아로 문을 나설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모두의 진료가 끝나는 동안 저는 그분들의 고맙다는 말에 한 번도 쉬지 않고 말했었습니다. 제가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건 다 어르신들 덕분이잖아요. 제가 더 감사하죠. 저 이제 겨우 월급쟁이 벗어나 우리 빌라에 앞으로 갚아야 할 게 더 많으니 이 동네에서 오래오래 이웃으로 함께 살아요. 그러면 어르신들은 그럴 것 없다고 민망해하시며 누구 덕분에 이 나이 먹도록 목숨부터 살고 있는데 하고 눈시울을 붉히시다가도 꼭 주변 사람들한테 앞으로 치과는 무조건 여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뿐인 말일지라도 고맙습니다 하고 꾸벅 인사드렸어요. 그런데 말뿐인 말씀은 아니었던 건지 정말 여기저기 소개를 하고 다니셔서 빌라 어르신들 덕분에 새로 개업한 치과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입소문을 타고 치과는 번쩍 성장할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치과가 잘 되면서 저는 상상해 본 적 없는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제가 꽤 많은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저를 키워주신 고모는 물론이고 빌라 어르신들께도 그동안 도움받은 것들을 갚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가장 먼저 고모 드릴 차를 하나 샀어요. 고모께서는 차를 받으시고는 이걸 받아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힘들 때 너한테 주겠다고 한 푼 두 푼 모아주신 빌라 사람들이다 하고 말씀하셨죠. 그에 저도 당연히 그분들께도 갚아야죠 하고 말씀드렸더니 고모께서 서랍 깊숙한 곳에서 수첩 하나를 꺼내 제게 건네셨습니다. 여기 나중에 갚을 수 있는 형편이 되면 꼭 갚으려고 적어놓았다. 그동안 너 위에 보내주셨던 빌라분들 내가 봉투 받을 때마다 잊지 않으려고 날짜 적어둔 내용이야. 내가 못한 걸 석준이 네가 하는구나. 잘 생각했어. 고모께서는 오래되어 꾸깃꾸깃해지고 빛바랜 수첩의 첫 장을 열어주셨고 그 안에 빼곡하게 적힌 빌라 사람들의 온정을 저는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모께서 기록해 주신 수첩 내용을 토대로 한 집 한 집 돈봉투를 만들어 전달을 하게 되었어요. 앞으로 더 많은 것들로 갚아나갈 예정이지만 우선은 봉투에 그동안 받은 금액의 5배씩을 넣었습니다. 봉투를 전해받은 어르신들은 눈물을 짓거나 웃음을 띠거나 하시며 하나같이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훌륭한 분 그대로 훌륭한 사람이 되었구나. 우리가 너한테 이런 걸 받을 게 못 돼. 네 아버지 덕분에 어떻게 가까스로 죽음을 면한 인생인데. 그런 말씀들을 들으며 또 한 번 아버지 생각이 울컥했지만 기쁜 마음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빌라 어르신들께 받았던 것들을 갚아나가면서 아버지께서 하셨던 일이 한 번 더 그들의 마음속에 기억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뜻깊은 일이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받은 만큼 돌려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올해 설부터는 일단 가볍게 과일이나 생선 같은 것들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숱하게 지나갔던 명절들에 가장 해드리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이나 마찬가지였던 어른들께 매해 명절마다 잊지 않고 제게 세뱃돈이라고 5,000원, 10,000원 지어주시던 어른들께 가장 해드리고 싶었던 것. 앞으로의 명절에도 저는 쭉 그분들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고 싶습니다. 아버지께서 떠난 것은 아버지께서 제 삶에 남긴 소중한 가르침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이라는 이름 아래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는 저희 빌라 사람들이 저는 참 고맙고 좋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것들로 그동안 받았던 관심과 정을 갚아나가면 좋을지 행복합니다. 저를 위해 기꺼이 어머니 역할도 아버지 역할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셨던 고모께는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집 또한 마련해드릴 예정입니다. 모든 걸 다 갚고 나면 저도 제 남은 인생을 함께할 짝을 찾아 또 다른 가정을 꾸려보려고요. 그렇게 되려면 더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야겠죠.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